자, 화폐 전쟁에 관해서 마무리하면서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낼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했던 말 똑같아요. S&P 500이랑 비트코인을 사라. 이거는 화폐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국가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금융결제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을 때 이때 생산성 경제로 돌변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 결제가 지금 이제 대중화되어 있지만 이게 없었던 시절이라고 해보죠. 그 당시에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할부로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니까 첫 번째는 물품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도 가능해졌지만은, 그게 인터넷까지 결합이 되니까 인터넷 결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은 새로운 소비 형태가 나오고 결제 방법도 많이 바뀐다는 걸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생산성 경제가 새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가상자산의 가치예요. 저건 결제가 바뀌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바이도 싱가포르도 못 간다면 암호화폐를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금과 비트코인을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금이 통화량을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시대에 오히려 이건 안전자산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인도가 돈을 벌면 금을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 정부가 또 이제 금을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원래는 이제 중국 부자들이 금 사는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 금이 통화량을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 수요가 없어요. 안전자산으로 과잉 포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시대의 석유는 전력 시스템과 데이터 센터 산업, 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도 영원히 변동 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자산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력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인플레이션은요, 화폐 가치를 합리화해요. 이걸 싫어하는 자들은 오직 경기 순환에 의해 양적 추출 경제를 굴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인 가치로 타인과 나를 계급하여요. 그래서 자신을 추월하는 새로운 인간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미중 대립의 핵심이자 또 전쟁이 일어나도 핵심이 돼, 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립하고 있는 큰 세계 전선은 사이버, 보안, 그리고 해양, 우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게 중앙에 AI가 있는 거죠. 그럼 그 AI를 키우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 가지 전력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과거를 추측할 때 앞으로 본원 통화량 12% 이상이 더 뿌려지겠죠? 세금을 포함하면 될수록 15% 정도는 고려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할인율을 적용했다 한들 애초에 시장이 장기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요. 투자 시장의 아이디어로. 그게 대표적인 게 룰 오브 40, 40의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사스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할 때, 이게 성장주잖아요. 이 서비스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까 할 때, 본원 통화량 증대에 더욱 많은 성장률을 가진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 플러스 이익률, 보통은 EBITDA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40%는 되어야 한다고 제시를 합니다. 저런 식으로 링크드인에 올라왔다는 건 사실 VC도 저 정도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 시대에 건강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점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수식을 써요. 근데 이에 영감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5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단컨대 본원 통화량 증가율은 이전보다 이 다음이 더욱 강력할 거고, 그리고 이것 자체를 해칭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보죠. 어차피 뿌려질 거라면 차라리 해칭하자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건데 치명적인 것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자산화되면 금처럼 돼요. 미국 정부가 아니라 연준이 축적하기 시작할 때부터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 자산이 아니라 가치 저장 자산이 되니까 금처럼 되었으면 금처럼 취급을 해야 돼요. 대다수 착각하지만은 절대 금융순환으로 100% 해칭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본원 통화량만큼 가격 증가가 될 수는 없어요. 영원히 그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압구정 부동산은 유사하게 증가했지만 주식은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얘가 모든 걸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절대 불변의 자산 같은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와 세금에 있어 가격만큼 증가한다고 해도 해칭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순환은 말 그대로 추출경제 해칭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니시 파브라이가 이렇게 했어요. 자본주의의 모든 것은 그대로 두면 가치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다른 데 들어오는 거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현금 파이프라인을 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정확히는 내가 하는 일, 자산, 현금 파이프라인. 그렇게 세 개를 계속 병행해서 순환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애초에 대다수는 왜 성장주를 투자하는지 명확한 목적 없이 투자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그건 인플레이션의 해칭을 추월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요. 룰 오브 40이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산성 경제면서 동시에 하이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할 때부터 생산성 경제에서 추출 경제화가 돼요. 비트코인은. 그럼 성장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지금도 어차피 로그식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그럼 비트코인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건요, 이 자산에 대해서 보호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국민들의 자산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시스템의 하나로 전략 자산화됩니다. 그리고 축출 경제이자 안전 자산화되고 스케일 불변화되고, 그러면 성장 자산에서 저장 자산화되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본원 통화량 해칭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좋아지는데? 다른 거 다 폭락했을 때 얘가 덜 떨어지는 걸로 혹은 안 떨어지는 걸로. 금이 보통 그런 포지션을 취하죠. 그게 안전자산이고, 세상이 리세션이 났을 때 버텨주는 자산,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이 안전자산을 시작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로 막대한 달러 통화량이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저 비트코인의 시작점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이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미국 빚을 전 세계에 떠넘겨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1차 세계대전부터 계속 설명해 왔었는데 왜 설명을 해왔냐? 자, 1차 세계대전의 고립주의 어떻게 되었어요? 유럽은 막대한 빚을 미국에 떠넘기고 돈을 떼먹었어요. 그리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채권국 미국은 돈을 떼먹히고 난 다음에 A씨 유럽이랑 안 놀아 그러면서 고립주의를 했어요. 그 돈을 떼먹는 명분으로 사회주의가 득세했고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 파시즘이 나오는 겁니다. 국가사회주의, 민족사회주의. 사실 프랑스, 영국도 그 당시에 사회주의가 득세했고요. 그럼 2차 세계대전은 다시 미국의 랜드리스법과 마셜 플랜으로 합리화했습니다. 뭐 아예 떼먹히기 전에 야 그냥 우리가 져버리자. 그렇게 유럽의 빚을 다시 또 미국이 떠받았어요. 그 대신에 기축통화 브레튼 우즈 체제를 유지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를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페트로달러로 연동시킵니다. 석유로. 그 당시 제일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 포지션이 한 90년대까지도 엑스모빌이나 이게 1위였거든요. 저 포지션이 앞으로 장기간 전력 기업들 포지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무역과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서 합리화했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즉 자유무역의 배경입니다. 뭐? 자유무역으로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서 합리화했다고요. 이거 코인이랑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우선은 그걸 설명하기 전에 달러 소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는 모두 미국 안으로 돌지 않습니다. 미국 밖으로 돈 다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는 물품을 생산하고요. 미국에 수출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합니다. 이렇게 세계는 금융 달러 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수출이라는 것으로 합리화해온 겁니다. 바꿔 말하면 평화의 시대까지 부른 성공한 미국의 빚 떠넘기기. 아마 인류 역사상 미국이 빚을 떠넘겨 받고 그 다음에 미국이 빚을 떠넘겨 가지고 평화로워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진짜 유일한 제국일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식이 미국조차도 그런 상태인데 각국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작살난 거죠. 국제거래에 쓰기에는 각국은 믿을 수가 없어요.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도 달러는 여전히 중요 자산이었고 그걸 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게 브레튼 우즈 체제고, 그리고 이 빚 떠넘기기인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다는 단어는 그전에는 국제 달러씩 달러를 안 썼다는 게 아니에요. 브레튼 우즈 체제였으니까. 그럼 뭔데? 자유무역으로 달러 수요가 훨씬 늘었다는 뜻입니다. 야, 이제 부채를 못 줄이겠으니까 그냥 이 부채를 합리화하자. 그래서 경제 시스템을 더 활성화시켜버리자. 즉, 더 많은 보는 통화량은 합리화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적절한 인플레이션 수출. 다른 국가는 리세션, 디플레이션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해 드릴게요. 이게 각국의 경제 성장으로 작동을 했고요. 어쨌든 미국이 화폐가 세니까. 미국에는 새로운 물자로 다시 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테니 너희 나라의 디플레이션을 가져와줘. 이렇게 디플레이션으로 작동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달러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달러 수요 확대 프로젝트입니다. 자, 1980년 이후 WTO 체제에서 국제무역이 폭증하고요. 금융자유화돼서 달러 금융상품 수요 증가하고요. 신흥국 개발에서 달러 보유가 필수화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외환 보유가 열심히, 우리도 달러 없어가지고 고생했죠. 뭐 달러 수요 확대 프로젝트가 쭉 이어져 온 거죠. 달러 소가 미국이 달러 발행해요. 해외로 유출해요. 현지에 생산합니다. 미국이 수입하면 또다시 달러가 나갑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칭이 되는 거죠. 자, 달러는 미국에 돌아오지 않고 이 생산 과정에서 타국으로 또 결제가 됩니다. 부품 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내 수요가 줄고 미국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즉 글로벌 양털 깎기. 이 뿌렸던 달러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바꿔 생각해보면 글로벌 달러 순환구조 확립과 글로벌 달러 수요가 미국의 부채를 합리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대체를 해봅시다. 달러 순환 구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은행을 가상자산 기업이라고 하고 혹은 거래사라고 하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걸 각종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고 해봅시다. 그걸 RAW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똑같아요. 그냥 코인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남은 건 코인이 달러에 연동해서 발행되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달러는 프로토콜화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RAW, 주식, 부동산, 각종 모든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컨트롤하는 것이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중앙은행과 정부 규제 당국, 이게 금융의 쌍두마차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앙은행의 범주에서 벗어나 버리는 게 지금 현재 블록체인, 이 가상자산 업체들이 집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왜? 돈 뿌리는 머니터리 팔러시,
하던 곳이 여기니까. 자, 그러면 이 효과를 만들려면 트럼프는 뭘 해야 되냐? 디플레이션화 시켜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미국의 관세 수익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유치를 했죠. 그래서 리세션이 아니라 화폐 가치를 증대시키는 디플레이션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계속 확 떨어지지는 않는데, 리세션처럼 확 떨어지지는 않는데 올랐다가 조정했다가 올랐다가 조정했다가 지금 그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조정이 꽤 오래 갑니다. 자, 그럼 지금 남은 건 리세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근데 글로벌은 리세션 시켜야 돼요. 리세션은 기업이 없을 때 일어나요. 예를 들어 농촌 사회 같은 데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일자리가 줄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리세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물자 대비 화폐가 너무 없을 때 일어납니다. 일거리는 있는데 화폐가 없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물자는 많아. 예를 들어 보는 통화량이 어느 정도 풀려도 일본처럼 막대한 저축을 하면 디플레이션화 돼요. 그 트럼프는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화폐 가치 살리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적당히 주가와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적당히. 그렇다고 과다하게 올라가지도 않게. 그렇게 유지시키면서 화폐 가치를 계속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민의 구매력이 증대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리세션화 시켜야 전 세계가 실패한 각국 정부의 화폐 가치를 걱정하면서 USDC, USDT, 그리고 혹은 가상자산을 살 테니까. 말 그대로 과거의 달러는 무역통화였는데 이제는 일상통화로 만들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코인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달러는 코인의 핵심 프로토콜 규칙을 가지게 되고요. 코인들끼리의 핵심 프로토콜 역할을 하게 되고, 미국은 본원 통화량을 전 세계에 다시 또 자유무역하듯이 떠넘기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살 수도 있지만 발행할수록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돈 푸는 거니까. 이게 사실 정부가 돈 풀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늘어나고 비트코인 올라가고, 요런 이제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미국의 디플레이션, 즉 S&P 500과 부동산 디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를 올리면서 각국을 리세션화 시켜버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게 본격 핵심인데,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미국의 이익이 있는가? 우선은 미국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유럽을 방치해두고 아시아 퍼스트를 했다고 해도 유럽이 지배당하게 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나토를 가지고 아시아를 먼저 중국의 진출을 막지만은 유럽은 미국이 적당히 도와주는 수준에서 유럽 자체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가 어느 정도 리세션화 되었을 때 해당 국가의 국방비의 구매력이 올라갑니다. 보통 디플레이션 시기에 화폐 가치가 결국엔 올라간 상태잖아요. 이게 국방비 투자와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우리가 바이 앤 딥 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사는 것처럼 정부는 이때 국방비와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리세션 시 투자를 해서 호경기에 비싼 돈이 들 예산을 줄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리세션 대응책이 가능해져요. 이게 기본적인 케인즈의 운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호경기가 되면 세금도 좀 높이고 과도하게 올라가는 걸 막는 거죠. 이게 0번. 그래서 국방비의 구매력이 올라가요. 1번. 중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디플레이션,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왜 이러냐? 공황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지?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를 정도로 롱 디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간 돈 풀어도 실패했거든요. 루즈벨트가. 사실상 가장 이게 유사하다면 지금 중국이에요. 과잉 생산을 미친 듯이 하는데 사실 딱 중국이 대공황 시절 하던 방식이랑 거의 유사해요. 과잉 생산을 미친 듯이 하는데 과잉 생산으로 중국조차도 임금이 떨어지지만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닙니다. 미국이 과잉 화폐 살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코인을 한다면 중국은 과잉 생산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덤핑을 하죠. 이거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미국이 한창 이제 대공황 시절에 수출 주로 하면서 그 과잉 생산은 대량 생산 체계를 초기에 만들었던 시기와 똑같아요. 중국이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실시간으로 임금이 떨어집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저 대공황 시절에 그냥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각국의 식민주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출하거든요. 수출해가지고 저 덤핑을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국인도 보내고 부동산도 사고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든 수출해야 되는데 그럼 뭐 중국인은 왜 보내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전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자국에 있는 중국인을 외국으로 좀 보내가지고 첩자로 쓰지만은 일단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난민처럼 보내야 그래야 중국 공산당에서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쓰곤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장기든 뭐든 다 수출하고 있거든요. 인신매매도 여전히 행해하고 있고 장기 적출 이거 몇 년 아니에요. 2021년이에요. 세계가 한뜻 장기 적출 지금 이제 그 소수민족 대상으로 정신병원 끌고 가서 장기 적출하는 거 이거 공공연한 사실이고 중국에서 탈출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옛날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중국 불법 장기 이식 큰손이 한국인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중국이 자국 내에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아프리카에 한창 군벌들 지원해가지고 쿠데타 일으켰었는데 그거에 지금 그 아프리카에다가 디지털 감시 체제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식민주의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가 중국의 이제 신식민주의로 많이 넘어간 상태니까 그리고 시장 경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덤핑이 너무나도 기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미국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사회주의 국가는 디폴트가 국유화 경제예요. 저게 전부 민간 경제처럼 보여도 중국은 자본 이동을 중국 공산당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디폴트화된 국유 경제인데 사실 지금 시점까지 와놓고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테슬라랑 팔란티어랑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사실 대리인이지 개별 기업들이 따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관세 협상을 할 때 한국 기업들한테 저기 미국에 많이 투자해줘라 그래서 관세 협상이 이익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해당 국가의 기업은 해당 국가의 대리인입니다. 근데 정부가 주도로 해가지고 공산당이 장악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주도로 해가지고 경제를 운영을 한다. 디폴트가 국유화 경제예요. 중국은 시장 경제인 것처럼 보여도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허가의 자금 이동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에 뭐 부동산 사는 거, 전 세계 부동산 사는 거 모두 공산당 허가에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은 그 자금을 중국 공산당에서 벗어나는 자금 세탁 경로로 또 이용을 하는 거야.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즉 중국인 중에서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부동산 같은 걸 사고 그 중국인 개인은 그 돈을 자기 자유로운 자산으로 만들고 싶어서 혹은 자유로운 돈으로 만들고 싶어서 세탁용으로 또 쓰고 그럼 그 이익들을 중국에 안 들고 가겠죠.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걸려 있으면서 그 당사자는 또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이브리드전을 하고 있고 이런 다층적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출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은 바꿔 이야기하면 수출길을 막아버리면 중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같은 인민민주주의
그 국가 체제들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체제를 만들고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인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붕괴 위험, 체제 붕괴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선 전 세계를 리세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니들이 어디다 수출할 건데 전 세계가 리세션하되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제일 유리해요. 거기에다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 경제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혼합 경제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자국 내 안에서 돌리는 방식으로 생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유용합니다. 일본도 수출 주도 경제라기보다는 자국 내 생존이 가능한 경제거든요. 유럽도 생존이 가능한 경제예요. 근데 3대 시장 중에 중국은 수출해야만 살아남는 경제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자국 내에서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리세션화 시켜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리세션 시에 보통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건 방산과 부동산이고 유럽의 방산 투자는 좀 더 합리화되고 중국도 합리화되지 않나요? 쟤네들 고정환율제잖아요. 지금 중국 국민들 실시간으로 그 임금 떨어지거든요. 저 공대생 미친듯이 생산하는 이유도 그거 가지고 실시간으로 임금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정부가 하는 거는 노동 투입에 싸게 집어넣고 그만큼 이익 얻게 만들어가지고 화폐 순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반복적으로 해서 점점 이제 중국 인민들의 조금이라도 고임금을 받았던 거는 점점 더 떨어지는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 이거 구조 간단히 생각하면요. 옵션 양매도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시간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순환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선순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많아요. 저거 뜯어먹고 싶은 적이.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 중국의 전쟁 지속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공을 해도 침공하는 걸 버티는 침공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화력이 어차피 초반 전쟁으로 여러 가지 초토화가 되겠지만 침공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자신 블록들이 자신들의 블록들에게 전쟁을 부추기는 또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직접 나서는 전쟁은 없어지는데 자잘한 분쟁 비슷한 전쟁, 태국 캄보디아처럼 자잘한 전쟁들이 계속 생길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무기를 계속 수출하는 거죠. 그만큼 무기를 수출해서 부족한 수출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요.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곳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쟁 준비 경제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세션을 시켰을 때 각국은 정부 실패를 하겠죠? 그럼 각국의 사람들은 또 이제 정부가 풀리는 돈에 대응해서 화폐 가치 해칭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남미와 같이 정부 실패로 화폐 가치까지 실패한 나라가 코인을 살 수 있으면 모두 코인을 사죠. 없으니까 못하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사는 건데 한 국가의 화폐 가치는 정부 부채랑 경제 체질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큽니다. 나머지는 전쟁 위험 등의 요소지. 어떤 이유에서든 실패한 국가 대중은 자국의 통화보다는 다른 화폐 가치로 가치 전환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는요, 선진국의 게임머니보다 자국 화폐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상화폐라는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미국은 합리적으로 가상화폐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번외적으로 하면 사실 화폐 가치가 달라서 그렇지 온라인 노동으로 저기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똑같죠.
그러면 똑같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베트남 개발자 요즘 많이 쓰는 이유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노동이 점점 활성화될수록 가상화폐 수요는 더더욱더 대중화될 겁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게 각국의 화폐 실패가 있는 국가들일수록 거기에 더 매달리게 될 거예요. 과거에는 B2G, B2B의 용도로 필요한 게 달러였으면 이제는 B2C 용도로 필요한 달러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일상 달러화다. 무역 통화로의 달러가 아니라 일상 달러화다. 달러 수요의 확대의 마지막 피스를 채운다. 토큰화를 다르게 부른다면 저는 일상 달러화라고 부를 겁니다. 세 번째, 화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셋을 시키면. 지금 현재 이거에 방해되는 게 유로화의 안전자산 복귀, 그리고 중국을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역시 블록 경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바꿔 생각해보죠. 미국은 달러에 플러스 일상 코인화가 되고 유로화는 안전자산화가 목적이고 중국은 국제무역결제에 위안화도 넣으려고 하고, 뭐야 이거? 잘 생각해보면 미국은 이미 다 있잖아. 안전자산이고 국제무역결제고 이미 다 있잖아. 유로화는 안전자산의 국제무역결제에서 국제무역결제만 있고 자기네들 없는 걸 하려고 하고 있네. 미국은 이미 있는데 거기에 코인화를 추가하는 입장이고 이런 상태죠. 요거를 다 좌절시켜야 돼요. 유로화는 어쨌든 지금도 안전자산은 아니겠죠. 거기에 복귀하고 싶어 하는 거고 좀 크게 욕심을 내면 기축통화화 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군사력 강화가 동반되어야 된다. 근데 폴란드가 말 안 듣고 한국 무기를 자꾸 쓰고 있네. 아씨, 빨리 프랑스, 독일 무기를 쓰란 말이야. 니들이 예전에 우리를 버린 걸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폴란드는 말을 안 듣고 있죠. 문제는 얘들 경제 체질이 이걸 감당할 체질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강유로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강유로화를 감당할 체질이 아닙니다. 경제 체질이 이게 안 돼. 우리가 지금 체력이 지금 안 돼. 유로존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리세션과 이어지게 되는데 강유로화도 경제 체력이 세야 가능하지. 스트롱해야 가능하지. 건강해야 가능하지. 니네들 가지고는 안 된다. 위안화도 강하게 만들어야 투자자 수요가 증대되는데 위안화도 안 된다. 즉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 강유로와 강위안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유럽이랑 중국이 하면요, 투자자들 수요를 끌어올 수 있다. 그래? 그럼 미국 관세와 규제로 경제 체력을 떨어뜨려 줄게. 니들이 그 강을 감당할 수 있는가 보자. 아니 뭐 우리도 좀 비싸지겠지. 근데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경제 체력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면 정부가 이제 돈을 풀겠죠. 유럽도 중국도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 체력을 회복시키려고 하겠죠.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래?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 코인을 통해서 상대 통화를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폐 전쟁 우리가 이겼네? 그래서 미국은 글로벌을 리세션화 시키면 스무스하게 화폐 전쟁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방법은 중국처럼 코인을 금지시키고 자국 통화를 무조건 고수하게 하고 외국으로 돈 못 들고 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정치 체제에서 자살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이 코인을 통해서 자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인재를 도망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꼭 미국에 오게 할 이유는 없어요. 저기 코인이 허용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 미국의 동맹국은 많으니까. 대충 정리해봐도 이쯤 됩니다. 아무리 봐도 양자택일의 손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야, 너네 경제 체질을 포기할래? 화폐 가치를 포기할래? 둘 중 하나 해. 자, 언제나 하는 말이에요. 좀 똑같은데. 비트코인과 S&P 500 사주인데 S&P 500을 메인으로 사십시오. 단지 이제 이 편은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코인을 좀 앞에 넣었을 뿐입니다. 저는 한국의 소방관, 군인, 부사관, 장교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 두 자산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한국의 코스피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미국의 각종 투자 유치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강달러가 될 거거든요. 한국의 화폐 살포 정책 그리고 저성장을 고려하면 결국에는 약 원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약 원화시 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이 사람들은 호경기라고 해서 돈을 더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 혜택을 얻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묶여 있으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있던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호경기라고 해서 자기 임금을 올리기도 어려우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칭할 수 있게끔 금융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융화도 안 돼 있고 부동산 본위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더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데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는데 큰 노력을 하는데 가난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금융화가 안 된 곳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금융화가 안 된 곳은 제대로 안 된 곳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걸로 뒤집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서 소외되는 영역들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고정급자들, 공무원이나 소방관, 군인들 이들이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화폐 가치도 하락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칭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저 코인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 보수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얘들이 지는 이유는 그냥 멍청하고 역겨워서 지는 겁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 말 같지만 결국에는 이거 모아두길 바랍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지역 부동산, 이거 뭐 서울 쪽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 인플레이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금융화되어서 지역 접근성이 없도록 해결되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미 늦고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는 이분들이 S&P 500을 메인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이드로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비 쿠폰같이 정부의 화폐 살포는 이런 고정급자들에게 특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도 연봉이 올라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S&P 500이랑 비트코인을 사는 것으로 자유진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치는 미국의 화폐 가치, 미국 국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중국이 전 세계 AI의 지배자가 되고요. 중국이 패권국이 되어서 감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네들이 희망하는 게 뭐죠? 글로벌 인류 문명 공동체. 뭐 유럽도 비슷하긴 하지만 신자유주의, 신마르크스주의. 현재 주류 세대를 저는 이미 조선인으로 정의해놓고 자유진영을 반대하다 못해 자유진영의 암세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마오주의 세대들이니까 그 자식들이 전교조에 교육받고 성장한 세대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대도 곱게 안 봐요. 저는 이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것보다 자유진영이라는 16급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작은 기여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미국 방향이 두 가지 중 선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각국의 경제 실패를 할 거냐, 화폐 실패를 할 거냐, 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거예요. 화폐를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를 지킬 거냐, 아니면 경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화폐를 지킬 거냐.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화폐를 포기하게 되는 걸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미리 밝혔지만 가능성만 있는 과도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5년쯤 뒤에 윤곽이 나올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잘 풀렸을 이 양자택일이죠. 한 가지 명확한 건
우리는 결국 전쟁이 일어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일어날 거예요. 화폐 전쟁, 무역 전쟁, 경제 전쟁으로 끝나길 바라지만 결국 현실은 실제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우리가 있는 사이버 보안 진영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두 가지 이유, 즉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해칭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대비를 하시라. 두 번째. 그리고 자유진영에 기여를 하시라. 요 정도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삽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투자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큰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